사람은 세월을 보내며 많은 것을 쥐려 하지만 결국 손에 남는 것은 쥔 것이 아니라 놓은 것이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전화기를 들기 전부터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분명 반가워야 할 이름인데 막상 보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만나기로 한 약속이 다가올수록 기대보다 피곤함이 앞서고 헤어지고 나면 왜인지 모르게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익숙한 얼굴인데 낯설게 느껴지고 함께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이상한 고립감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곁에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믿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든든하고 연락이 잦으면 관계가 깊다고 여깁니다. 모임에 불려다니고 경조사에 빠지지 않고 안부 전화를 자주 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약속이 없는 주말을 두려워합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하루를 외로움의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곁에 없으면 버림받은 것 같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쓸모 없어진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약속을 잡고 피곤해도 모임에 나가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만나고 돌아온 뒤 내 호흡이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더 가빠지는가. 이 하나의 질문이 모든 것을 가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이 들고 헤어질 때 아쉬움보다 충만함이 남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휴식처럼 느껴지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웃고 떠들었는데도 돌아오는 길이 허전합니다. 대화 중에 자꾸 방어하게 되고 말끝마다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고 집에 와서야 비로소 어깨가 내려갑니다. 만남이 끝난 뒤 혼자 대화를 포기하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깊어집니다. 수십 년을 알아온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을이라는 이름으로 차마 끊지 못하고 이어온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들이 하나둘 쌓이면 달력이 빼곡해지고 몸은 바빠지고 정작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바쁜데 공허하고 사람을 만나는데 외로운 역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말하지 못하는 노년의 진짜 외로움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법이 아닙니다. 내 숨을 지켜주는 사람만 곁에 두고 나머지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정리의 지혜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면 먼저 죄책감이 올라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을 끊으면 못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연락을 줄이면 차가운 사람으로 보일까 두렵습니다.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이미 기울어진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리한다는 것은 모두를 잘라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숨을 갉아먹는 관계를 알아차리고 그 관계에 들이는 에너지를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5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난 뒤 남는 기운으로 사람을 고르는 법, 험담이 친밀함의 바닥에 깔려있는 관계를 알아차리는 법,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존중을 읽어내는 법, 감정을 들어주되 짊어지지 않는 법, 그리고 자주 만남보다 진심을 남기는 법입니다. 이 5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그대들은 어떤 이름을 더 가까이 두어야 하고 어떤 이름을 천천히 놓아도 괜찮은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비워진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는지도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말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해 온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이라는 것이 쉽게 정리되지 않고 을이라는 무게가 발목을 붙잡습니다. 끊어내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지쳐도 견디고 마음이 상해도 웃으며 넘깁니다. 그러나 노년의 시간은 젊은 날과 다릅니다. 회복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젊을 때는 밤새 상한 마음도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아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한번 흔들린 마음이 며칠을 갑니다.
불쾌한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맴돕니다. 감정이 소모되면 몸까지 무거워지고 기운을 차리는데 예전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검진과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관직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조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진심으로 뜻을 나눌 수 있는 이도 있었지만 말의 꼬리를 잡아 흔드는 이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퍼뜨리는 이,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빚을 지우는 이, 친한 척하면서 속내를 떠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선생께서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일에 집중해야 할 때 엉뚱한 말이 신경 쓰이고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주변의 눈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선생께서 깨달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관계는 의리보다 먼저 기운의 질로 판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좋은 관계가 아니고 자주 만난다고 깊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안정되는지, 헤어지고 나서 생각이 맑아지는지, 그 사람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는지를 보아야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함께 보낸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내게 남긴 것의 질로 가늠해야 했습니다. 유배 생활은 이 깨달음을 더욱 선명하게 다듬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강진으로 내려왔을 때 곁에 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사라지자 찾아오던 이들이 뜸해졌고 안부를 묻던 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선생께서는 이상한 평화를 느끼셨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이 떠나자 비로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남은 이들과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편지 한 장에 진심이 담겼고 가끔 찾아오는 벗과 나누는 차 한 잔이 예전의 수십 번 모임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관계를 정리하는 5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만난 뒤 남는 기운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나 역사가 아니라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난 뒤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둘째는 험담으로 이어지는 친밀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웃음이 나오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닳게 합니다. 셋째는 돈이 오갈 때 상대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존중이 드러납니다. 넷째는 감정을 들어주되 온전히 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동정은 나눌 수 있지만 남의 짐을 대신 지면 나까지 주저앉습니다. 다섯째는 자주 만나는 것보다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기준은 냉혹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마음을 아끼고 에너지를 지키고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만난 뒤 남는 기운으로 사람을 분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정리할 때 흔히 시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30년 알아온 친구, 학창시절부터 함께한 동창, 젊은 날 고생을 같이 한 동료. 이런 역사가 있으면 쉽게 놓지 못합니다. 함께 보낸 세월이 마치 보증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았으니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그 시간이 관계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래되었다는 것과 좋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월이 쌓였다고 반드시 신뢰가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지만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만 쌓입니다. 익숙함이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익숙함이 무례함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뭘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배려 없는 말과 행동을 낳습니다. 친하니까라는 말 뒤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착각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역사가 아니라 기운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설레거나 기대되거나 최소한 담담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잡히는 순간부터 한숨이 나온다면 만나기 전부터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미리 계산하고 있다면 벌써 핑계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내 숨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만난 뒤의 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헤어지고 나서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집에 돌아와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웃으며 대화했는데 왜인지 찝찝한 기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자꾸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비교하는 뉘앙스, 은근한 자랑, 조언인 척하는 평가, 위로인 척하는 비난. 이런 것들이 대화 속에 섞여 있으면 겉으로는 평범한 만남이었는데 속으로는 상처가 쌓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나면 늘 그 친구는 자신의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어느 회사에 들어갔고, 딸이 어떤 상을 받았고, 손주가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축하해주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상대는 듣지 않고 자신은 말하지 못하고 대화는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헤어지고 나면 왜인지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상대는 기분 좋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남은 것은 피로뿐입니다.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을 긋는 말은 짧고 분명해야 합니다.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가볍게만 보자.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이 갈립니다. 알았어. 내 몸 먼저 챙겨 하는 사람은 남고 무슨 소리야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하며 밀어붙이는 사람은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숨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몸을 지키는 말이 관계를 정리합니다. 관계는 놓아야 비로소 빈자리가 보이고 그 빈자리에 진짜 가까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만난 뒤 남는 기운으로 사람을 분류하십시오. 오래되었다는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숨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만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험담으로 이어지는 친밀함은 결국 나를 닳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은 누군가의 흉을 봐야 웃음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요즘 어떻다더라. 그 집이 사실은 이렇다더라. 남편이 저 모양이니 어쩌겠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모두가 한마디씩 거들면서 유대감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동의 대상을 깎아내리면서 우리끼리의 결속이 강화되는 듯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웃고 떠들었는데 왜인지 찝찝함이 남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혹시 다른 사람이 이 말을 전하면 어쩌지? 나도 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험담은 말할 때는 시원하지만 끝나고 나면 자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험담이 만드는 친밀함은 모래 위에 쌓은 탑과 같습니다. 공동의 적이 있을 때만 뭉치고 그 적이 사라지면 다음 표적을 찾습니다. 오늘 함께 누군가를 흉보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흉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험담을 나누는 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공모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불안한 동맹입니다. 그 안에서는 진심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어딘가로 새어나갈 것 같은 불안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관청에서 일하실 때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관료들 사이에서는 말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누가 무슨 실수를 했다. 누구의 집안이 어떻다. 누구와 누가 사이가 틀어졌다. 이런 말들이 조정을 떠돌았고 한번 흘러나간 말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선생께서는 일의 옳고 그름보다 말이 남기는 뒤끝을 더 두려워하셨습니다.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지만 한번 퍼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께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함께 누군가를 비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도 말을 보태지 않으셨습니다.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신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험담에 끼지 않는다. 이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해도 새어나가지 않는다가 되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고립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그대들의 모임을 돌아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빠지면 다음 화제가 자신이 될 것 같은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웃음은 나누는데 정작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친밀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모입니다. 에너지를 주고도 채워지지 않고 시간을 써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험담이 시작될 때
방향을 트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이야기를 하자.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남고 불편해하는 사람은 스스로 떠나갑니다. 그렇게 걸러지는 과정이 정리입니다. 험담으로 얻는 친밀함은 가짜입니다. 진짜 친밀함은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생깁니다. 나의 안부를 묻고 나의 걱정을 들어주고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돈이 끼는 순간 액수가 아니라 태도가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친구 사이에 돈을 따지면 관계가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밥을 사도 신경 쓰지 않으려 하고 빌려주고도 잊으려 하고 작은 것쯤은 넘어가려 합니다. 정이 있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러나 돈은 관계의 거울입니다. 큰 돈이 오갈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돈이 오갈 때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매번 계산대 앞에서 슬그머니 빠지는 사람, 늘 얻어먹으면서 당연하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 빌려간 것을 잊고 있다가 말하면 오히려 서운해하는 사람, 갚으면서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를 쓰는 사람. 이런 작은 태도들이 모여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사람이 돈이 걸리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사람이 돈 문제에서만큼은 칼같이 공정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존중이 담긴 태도인지 아니면 당연시하거나 이용하려는 태도인지가 갈립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알아왔고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온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갚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 번 넌지시 물었더니 잊고 있었다면서 곧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말을 꺼내자 친구는 왜 그렇게 조이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결국 돈은 돌아왔지만 관계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존중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큰 돈보다 작은 반복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매번 커피가, 매번 택시비, 매번 점심값.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번, 20번이 되면 마음 한쪽에 불편함이 쌓입니다. 그 불편함을 말하지 못하고 삼키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쌓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에 관해서 너무 차갑게만 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한 번은 도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 진심이 느껴지는 관계라면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도움이 당연한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반복되면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선을 긋는 말은 간결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이고 다음부터는 각자 하자.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관계의 균형을 보여주는 저울입니다. 주고받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태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태도가 보내는 메시지를 읽으십시오. 작은 것에서 존중을 보이는 사람이 큰 것에서도 나를 지켜줍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친구에게 기대는 것은 괜찮지만 감정의 짐까지 들어주면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라면 힘들 때 기댈 수 있어야 합니다. 말 못할 고민을 터놓고 속상한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러나 기대는 것과 짐을 지우는 것은 다릅니다. 어깨를 빌려주는 것과 등에 올라타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만 오면 1시간씩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 가족에게 서운한 일,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쏟아냅니다.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공감합니다.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이해한다.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다음에 전화가 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도 같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저 쏟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듣는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감정은 물처럼 스며듭니다. 남의 분노를 듣고 있으면 어느새 내 안에도 분노가 차오릅니다. 남의 우울을 받아주다 보면 내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하루의 온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숨이 내 가슴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이 아니라 전염입니다. 도움이 아니라 동반 침몰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제자가 집안 사정으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가난과 불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와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선생께 찾아와 한참을 토로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끌어안고 주저앉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선생께서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쏟아낸 것들 중에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부터 시작해라.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라. 선생께서는 제자의 불만을 함께 끌어안기보다 마음의 방향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허용하되 거기에 함께 빠져들지 않으셨습니다. 듣되 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도움이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그대들에게 이런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 조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고 상대의 상태는 살피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세상이 더 어둡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는 나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듣되 짊어지지 않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나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 싶다. 이 한마디가 나를 보호합니다.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내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도우려다 같이 쓰러지면 누가 둘을 일으킵니까? 나를 먼저 지켜야 상대도 도울 수 있습니다. 감정의 짐은 각자가 지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지만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5번째 기준입니다. 자주 만난다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만나고 나서 서로가 바로 서는 관계가 오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주 보는 사이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친하고 한 달에 한 번이면 덜 친하고 1년에 한 번이면 멀어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리해서 시간을 내고 피곤해도 약속을 지키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연락을 합니다. 빈도가 관계의 증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가까운 사이는 빈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어색한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데 정작 마음은 나누지 못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반면 몇 년을 못 봐도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걱정이 안 되는 사람, 소식을 들으면 괜히 입꼬리가 올라가는 사람, 힘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빈도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는 침묵도 견딥니다. 바쁘다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오래 연락 못했다고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만났을 때 그 사이의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속도로 살다가 필요할 때 가까이 가면 그뿐입니다. 이런 관계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깊고 멀리 있어도 가깝습니다. 반면 빈도에 의존하는 관계는 불안합니다. 얼마 만에 연락해? 왜 이제 오니? 요즘 왜 안 보여?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만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처럼 약속을 잡고 숙제처럼 연락을 합니다. 그런 만남은 횟수는 늘어도 깊이가 없습니다. 만날수록 피곤해지고 지킬수록 지쳐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만난 뒤 남는 기운으로 사람을 고르십시오. 이름이나 역사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기준입니다. 둘째, 험담으로 이어지는 친밀함을 경계하십시오.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나도 깎입니다. 셋째,
돈이 오갈 때 액수가 아니라 태도를 보십시오. 작은 것에서 드러나는 존중이 큰 것에서도 나를 지켜줍니다. 넷째, 감정은 들어주되 짊어지지 마십시오. 함께 쓰러지면 일으킬 사람이 없습니다. 다섯째, 자주 보는 것보다 진심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빈도가 아니라 연결의 질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이 5문장을 가슴에 새기면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기운으로 고르고 험담을 끊고 태도로 보고 짊어지지 않고 진심을 남기는 것. 이 5가지를 지키는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여유는 늘어날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친구는 줄어도 마음은 늘어나는 역설이 일어납니다. 정리된 자리에는 고요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가 존엄을 세웁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잘라내는 냉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숨 쉴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빼곡했던 달력에 빈칸이 생기고 울려대던 전화가 조용해지면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견디면 어느 순간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는 많이 남길수록 든든한 것이 아닙니다. 가벼워질수록 오래 갑니다. 짐을 많이 실은 배는 빨리 가라앉습니다. 필요한 것만 싣고 가는 배가 멀리까지 항해야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아지고 상처받을 기회도 많아집니다. 적게 남기되 깊게 남기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모든 관계를 한꺼번에 끊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단절을 시도하면 마음도 힘들고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거리 조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연락의 강도를 낮추고 기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거리에서 서로가 편안하면 관계는 유지되고 그 거리조차 불편해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비어있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고립이 아니라 고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고립은 원치 않는데 혼자인 상태이고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입니다. 고립은 쓸쓸하지만 고독은 충만합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나뭇잎의 색깔을 보고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고 오래전 읽었던 책을 다시 펼치는 시간. 이런 것들이 혼자 있음을 품격으로 바꿔줍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 시절 강진에서 보내신 18년의 세월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 곁에 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께서는 그 고요 속에서 가장 깊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서 생각이 맑아지셨고 바쁜 인간관계에서 벗어난 시간에서 글이 깊어지셨습니다. 목민심서와 경세유표가 그 시절의 고독에서 태어났습니다. 비워졌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대들의 삶에도 그런 고요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 숨을 지켜주는 사람만 곁에 두고 나머지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 빈자리에 두려움 대신 평화가 들어올 것입니다. 번잡함 대신 고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대들은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줄만 남기겠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남겨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지켜낸 마음의 호흡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기준을 가슴에 새기시되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내 숨을 살피며 시작하십시오. 그리하면 친구는 줄어도 마음은 늘어나는 그 역설을 그대들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